소개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게 된 강주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오픈소스 파트 프론티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세션 문자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오늘 세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리눅스 커널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리눅스 커널 개발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시작하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깃허브의 다른 오픈소스처럼 진행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오픈소스 원본 저장소에 가서 이거를 포크를 한 다음에 이걸 클론을 받아서 브랜치를 생성하고 커밋하고 PR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깃허브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깃허브에서 내가 플리캐스트를 조금만 확인을 해보자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마주하는 거는 커널 PR 봇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커널 PR 봇은 깃허브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커널 코드는 리드 온리니까 만약에 너가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럼 다음의 과정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깃허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프로세스가 정말 달라지게 되죠. 기존의 깃허브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아서 커밋을 하고 패치를 생성하신 다음에 패치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사실들이 여러 개 나오죠. 깃허브의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고 패치는 어디서 생성하고 메일은 어떻게 전송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커널의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위한 여러분들의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어 드리려고 합니다.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패키지 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키지 저희한테 오기까지 제일 먼저 패킷이 도착하는 곳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킹 스택을 거치게 되고 이 네트워킹 스택을 지난 다음에 유저 스페이스 소프트웨어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알고 있는 베이직 패킷에 대한 패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패킷 패스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시빙 패스, 포워딩 패스, 샌딩 패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패킷 리시빙 패스의 경우에는요. 나한테 패킷이 들어왔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제일 먼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 카드에서는 하드웨어 큐에서 패킷을 빼오게 됩니다. 그럼 이 빼온 내용을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이 처리할 수 있도록 SK 버프 구조체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패킷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토콜에 따른 상위 적정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마주하는 패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시빙 패스였고요. 다음은 포워딩 패스인데요. 포워딩 패스의 경우는 나한테 들어온 패킷이긴 하지만 도착지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시빙 패스처럼 하드웨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NIC 드라이버를 거쳐서 L2, L3까지 똑같이 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L3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을 해봤더니 나한테 오는 패킷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왔던 그대로 다시 내려가게 되고 이 내려간 이후에는 호스트 C로 가게 되고 이 호스트 C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킷 리시빙 패스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호스트 C에 어플리케이션의 패킷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포워딩 패스였고요. 다음은 패킷 샌딩 패스인데요. 이 샌딩 패스의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의 컴퓨터에서 호스트 B로 보내려고 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L4 레이어로 가게 되면 어디로 보낼지를 프로토콜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보낼지 IP 주소를 확인을 하고 그 목적지의 맥 주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킹 패스였다면 이걸 커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의 관점에서 패킷 리시빙 패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도착을 하게 되고 디바이스의 드라이버에 도착한 패킷을 꺼내가지고 인그레스 단계에서 SK 버프 구조체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SK 버프를 네트워킹 스택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토 핸들러를 통해서 해당 패킷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나한테 오는 패킷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패킷인 경우에는 인풋으로 가서 레이어 4의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전처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상위 계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는 패킷 리시빙 패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포워딩 패스인데요. 포워딩 패스의 경우는 조금 전에 봤었던 리시빙 패스와 동일하게 오게 되고 라우팅 테이블에서 나한테 오는 패킷이 아닌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워딩으로 가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의 인터페이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일 과정에서 내가 전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맥 주소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그레스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구조체로 관리되고 있던 내용들을 패킷으로 만들어서 디바이스 드라이브에 전송을 해줌으로써 패킷이 전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딩 패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샌딩 패스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위 레이어에서 패킷이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아웃풋 단계에서는 패킷을 전송을 하기 위한 좀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동일한 방법을 거쳐가지고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패킷이 전송됩니다. 그래서 샌딩 패스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까지가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서 주로 처리를 하는 세 가지의 패스였고요. 그 외에도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패킷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 필터링이라는 기능의 경우는 리눅스 커널에서는 넷 필터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베이직 패스, RSTS 패스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지점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이 특정 지점에서 내 필터 훅을 통해서 이 패킷을 드롭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UDP를 통해서 192.168.0.2에 포트가 1, 2, 3, 4 이 패킷을 드롭을 해줘라고 룰을 등록을 하게 되면요. 여기 올라가다가 인풋 단계에서 사용자 레벨로 올라가지 않고 이 룰에 의해서 드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패킷 필터링 단계였고요. 다음은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다른 동작인데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HSR이라는 조금 다소 상수한 이 프로토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HSR의 경우는 링 토폴로지를 구성을 해서 중복된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손실 없이 통신이 되도록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드 1에서 노드 2로 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노드 1에서 2로 가는 길이 하나다 보니까 이 하나의 길이 막히게 되면 이 패킷을 전송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HSR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드 3가 출발이고 노드 6가 목적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아서 목적지에 두 가지 패킷이 도착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패킷이 도착하게 되면
하나는 버리게 되고 하나는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었고요. 그 외에도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를 괴롭히는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위한 생태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말 거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개발의 경우는 패치라는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널 릴리즈도 정말 다양합니다. 커널 버전의 경우는 주로 약 2개월마다 신규 버전의 커널이 출시가 되고 있고 스테이블 커널의 경우는 주 1회마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인라인 커널의 경우는요. 9주에서 10주 주기로 릴리즈가 되는 커널이고 새로운 기능들이 적용되고 중요한 버그 픽스들이 반영이 돼서 출시가 되는 커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릴리즈 캔디데이트라는 커널인데 이 경우는 주로 개발이 일어나는 커널이고요. 다음 신규 기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패치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블인데요. 이 스테이블의 경우는 메인라인 커널이 릴리즈된 이후에 스테이블 모드로 전환이 되고 이 커널에서는 버그 픽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롱텀이라는 이 커널 버전도 있는데 이 스테이블 커널 버전 중에서 정말 크리티컬한 내용만 패치를 버그 픽스를 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커널 릴리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커널 릴리즈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5.15 메인라인 릴리즈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스테이블 커널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HS 릴리즈 커널이 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출시된 커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5.16 버전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요.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RC1이라는 커널에 태그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RC2, 그 다음에 RC6, 그 다음에 RC7 혹은 RC8까지 가게 되면요. 머지 윈도우라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리눅스 커널은 클로즈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패치를 보내더라도 메인테이너들이 리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새로운 패치를 보내기보다는 새롭게 보낼 패치를 찾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로 리눅스 프로바이드와 서브 시스템의 메인테이너들이 지금까지 모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패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규 버전의 커널의 코드를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5.16 리눅스 커널 버전의 신규 릴리즈가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스테이블 커널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HS 릴리즈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우리 커널은 리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픈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커널 내부에는 정말 수많은 서브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이런 서브 시스템별로 개발된 기능이 합쳐져서 메인라인 커널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코드의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폴더별로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 코드의 양도 정말 방대한데요. 그래서 몇몇 주요 서브 시스템의 경우는 독립된 깃 레포지토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커널 트리라고 합니다. 이 주요한 트리 중에 하나는 커널 메인라인 버전의 소스 코드를 관리를 하는 메인라인 커널 트리가 있고요. 이 트리의 경우는 리눅스 프로바이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커널 트리도 있는데 이 경우는 스테이블한 버전의 소스 코드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넥스트라는 트리가 있는데 이 트리의 경우는 다른 서브 시스템에서 개발되고 있는 RC 버전에서 커널 코드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데 모아서 계속해서 통합 테스팅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서브 시스템은 독립된 트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서브 시스템별로 각각의 트리를 관리하는 메인테이너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 네트워킹 스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넷밸브의 넷이라는 트리는 정말 스테이블한 버전의 소스 코드만 관리되는 곳이고요. 넷넥스트라는 트리는 기능을 개선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트리들은 그 터널 소스 코드 중에 메인테이너스 파일이 있는데 여기 파일에 확인을 해보시면요. T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리눅스 터널의 경우는 따로 GitHub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각자 서브 시스템별로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일링 리스트의 경우도 메인테이너스 파일을 보시면 에디라는 이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른쪽에 주소로 가셔가지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일링 리스트에서는 주로 컨트리뷰터가 패치를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패치에 대해서 메일링 리스트에서 리뷰와 디스커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치가 업세트가 된 경우에는 서브 시스템에 내가 보낸 패치가 반영이 되었다는 메일이 전송이 되고요. 이렇게 반영된 패치는 넥스트, 제가 전송한 G트리에 반영이 되게 되고 이런 패치들은 한데 모여져서 나중에 상위 트리로 플리캐스트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서브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서브 시스템에서 이런 패치들이 플리캐스트가 올라오게 되고 이런 모든 플리캐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토발드의 리눅스 기세 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리눅스 터널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패치의 경우는 리눅스 터널의 기업 단위를 의미하고요. 주로 개발자들이 개발 내용을 패치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패치를 만드는 방법은 기 포맷 패치라는 영역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형식의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파일을 저희는 기샌드 패치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 보낸 패치 내용은 패치웍스라는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패치가 업세트가 된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가 업세트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패치의 경우는 약간 구성이 저희가 알고 있는 깃 커밋이랑 비슷한데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커밋을 작성한, 패치를 작성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커밋을 반영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sign off by라는 태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태그의 경우는 내가 오픈소스 정책에 동의를 했고 내가 보낸 패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sign 태그가 없을 경우는 패치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런 태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하고 있고 이 태그를 통해서 메인테이너들이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패치에 자기가 개발한 내용에 대한 디프 결과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눅스 커널에 대한 생태계였고요. 이제 리눅스 커널에 실제 컨트리뷰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컨트리뷰션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문서 기여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문서를 수정을 하시거나 신규 문서를 추가를 해서 리눅스 커널에 기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그가 잘 동작하도록 수정을 해가지고 패치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 개선 패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함께 패치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버그 수정하는 패치를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커널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리눅스 환경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 리눅스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할 수 있는 관련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시리얼 콘솔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인테이너스 파일을 통해서 이 소스 코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소스 코드를 다운받은 걸 바탕으로 빌드를 다시 한 다음에
정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소스 코드를 찾아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현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인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커밋을 작성하게 되는데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수정한 파일의 이름과 git 로그 명령을 통해서 기존의 소스 코드에 대한 수정분의 커밋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컨트리뷰터들이 작성한 메일의 커밋의 형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식과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밋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우선 커밋 헤더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5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밋 설명의 경우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한 줄에 72자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발생한 문제를 재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기재를 하면 메인테이너 입장에서 해당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드 오프 파일까지 마지막에 태그를 작성하고요. 그 이후에는 git 이메일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나의 그 메일 계정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만든 커밋을 패치로 만들게 되고 이 패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커널 트리에 대한 정보랑 패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작성한 뒤에는 패치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패치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 패치 파일을 보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checkpatch.pl이라는 스크립트인데 이 스크립트에 패치 파일을 넣으시면 이 현재 패치 파일이 문제가 없다, 컨벤션 문제가 없으니 패치를 보내도 좋다라는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누구한테 메일을 보낼지 찾아야 되는데요. 이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한 스크립트도 존재를 하는데 이게 maintainers.pl이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통해서 패치 파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보내고 어떤 메일링 리스트에 보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리눅스 현재 패치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송된 패치를 지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패치웍스를 통해서도 해당 메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패치에 대한 리뷰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리뷰를 받고 나서 내가 이거 다시 버전 2로 보내겠다라는 답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패치를 만드는데 두 번째 버전 패치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동일하게 패치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일에 대한 패치가 검토된 이후에는 마지막에 이 패치가 적용되었다는 이 메일을 받게 되고요. 이 메일의 경우는 지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패치웍스에 해당 패치의 상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리눅스 커널 커밋 과정이었고요. 만약에 커널 패치를 진행을 해보고 싶으신데 어려우신 분들은 커널 관련 컨트리뷰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커널 패치를 위해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장벽이 하나라도 극복되셨길 바라면서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